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휴일인 어제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잇따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깜짝 선언했습니다. 각각 민주당과 한국당의 중진 인사들의 불출마 발표로 정치권은 한 주의 시작과 함께 곧장 인적 쇄신 바람에 휩싸였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어제 두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 정말 깜짝 발표였고 정치권에서도 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혹스러워하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느 월요일과는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 비례대표 출신 또는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과는 분위기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두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이 정치권 후배들의 용퇴 요구에 대한 선배들의 응답으로도 읽히기 때문인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곧장 여론의 눈이 쏠린 민주당 내 운동권, 이른바 86세대 정치인들부터 보겠습니다.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먼저 이 얘기를 거론하진 않았고요. 다만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인의 거취 문제보다는 우리 정치 문화 구조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들이 좀 더 이야기되면 좋겠다고 돌려 말했습니다.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 역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86그룹 정치인들이 기득권화되었다는 뉘앙스의 보도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오는 발언들은 조심스러운데요. 박주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인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을 언급하며 국회가 지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민뿐 아니라 의원들도 회의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김세연 의원이 직접 지도부를 겨냥을 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김세연 의원이 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격한 평가까지 인용하면서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죠. 오늘 오전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먼저 입을 댔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자신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건데요. 당 쇄신이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확실하고 과감하게 쇄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총선과 거취를 연결해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이 지도부 사퇴를 이야기한 것은 충정이라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막는 게 자신의 소명이고 이후에는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당 청년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은 김세연 의원의 결단을 보수정당을 위한 불쏘시개로 규정하고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과감한 공천을 당에 요구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이딴 불출마 선언을 지켜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제3지대론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지금이 바른미래당과 제3지대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미국이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의회는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증액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예, 1차 회의는 서울에서 열렸었고 2차 회의는 하와이에서 진행됐었죠. 오늘 회의에는 다시 서울이군요. 네, 회의는 오후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시작으로 알려졌는데 협상장 앞에 항의 시위로 사람이 몰리면서 오후로 늦춰진 걸로 보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 대표로 협상에 나섭니다. 탐색전 차원이었던 1, 2차 회의와는 달리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항목과 수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드하트 대표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공정 그리고 공평한 분담을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ve got a lot of work to do to reach an agreement that provides for fair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ut I am very confident that we will reach an agreement that is mutually acceptable, that both sides can support, and that will ultimately strengthen our great alliance.
짧은 입장 발표에서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지난주 드하트 대표가 비공식 방한했을 때 과도한 분담금에 대한 여론 불만이 높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드하트 대표의 입국 장소 그리고 협상장 앞에서도 과도한 분담금에 항의하는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부자 나라라고 강조하면서 여론전을 폈었는데 오늘 협상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겠습니까? 네,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택에 대규모로 지어진 미군 기지 건설 비용 같은 건 이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입니다. 올해 분담금은 우리 돈 1조 389억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이 협상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준비태세 등의 추가 항목을 넣어서 5배 정도 증액할 걸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50억 달러를 주장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국자들이 움직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액수를 지키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 또 여론도 여기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 모두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곧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고 국회 외통위 소속 윤상현, 송영길 의원도 다음 달 초 방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 모두 연말 시한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한을 넘겨서 협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대표단이 다시 만납니다. 우리 대표단은 지난달 1차 양자협의에 이어서 한 달여 만에 열리는 2차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전에 출국했습니다. 우리 측의 수석 대표인 정혜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차 협의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이번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일본 대표단과 만나 입장을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이번 2차 협의에서 조기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면 협의를 이어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재판부 설치 절차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일본 측과 여전히 평행선이라면서도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태국 방콕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도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전격 발표한 데 대해선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때라며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한미 안보협의회 당시 이미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던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 미국이 연기를 결단한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해 행동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을 김 위원장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핵화 진전 시 안보적, 경제적 상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또 시기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곧 보자고 말해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며 실무 협상을 서둘러서 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철 통일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의와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냉담한 반응으로 그래서 환경을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는 올림픽 휴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 신호가 이어진 데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까지 이어지면서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보완 법안을 만들긴 했는데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오늘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 연장근로 인가 조건 완화가 골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계도기간을 준다. 즉, 이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바로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금 전 주 50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의 보완 대책 추진 방향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먼저 내년 1월부터 말씀하신 대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입니다. 계도기간에는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처벌을 유예하게 됩니다. 또 주 50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의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의 노동법 시행 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세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계도기간을 얼마나 줄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습니까? 노동부가 오늘 보완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요. 가장 강조했던 점이 바로 국회에서의 입법이 불발됐을 때라는 단서 조항입니다. 그런 만큼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매우 신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도 기간의 경우 충분하게 주겠다 이런 점만을 이재갑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계도 기간이 일괄 6개월에 추가 3개월 정도를 줬으니까 중소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용이 더 어렵다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점으로 밀어볼 때 최대 1년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중에 입법 예고를 통해서 밝히겠다는 게 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이나 내국인 기피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한 뒤에 사업장별로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동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검찰이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을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재소환을 거쳐서 신병 처리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의 동생의 오늘 기소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후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구속 19일 만에 구속기한을 하루 앞두고 기소되는 건데요.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혐의가 대부분 그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씨는 우선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캠코의 웅동학원에 대한 채무의 강제 집행을 방해하고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여 원 상당의 돈을 받아 학교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채용비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조 씨는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목 부위 신경통증 등 건강 문제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구속 뒤 조사에서도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불출석했는데요. 조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말 동안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이 예상되기도 했는데 지난 14일 첫 소환 이후에 추가 조사 결국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주말 사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재소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검찰이 변호인단 일정 조율을 거쳐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부인 차명 투자와 딸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과 아들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동생 조 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정수송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조사에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해 진실을 법정에서 밝히겠다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술 거부권으로 조사 속도가 더뎌진 만큼 검찰은 조사를 한두 차례 더 진행한 뒤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7차 공판에서는 고유정의 최후 진술과 함께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국가수 감정 결과와 증인 신문 등을 토대로 고유정의 계획범죄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 성폭행을 피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 외에도 고유정은 의붓아들까지 숨지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두 사건이 재판에서 병합 심리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은 아침 출근길보다 더 춥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상 4.7도였는데요. 퇴근길에는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겠고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출근길보다 더 추운 퇴근길이 되는 셈입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0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강하하는 건데요.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청 내륙에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추위와 함께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서해안, 제주 산간에도 1cm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영하권 추위에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주말 사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국당 3선의 김세현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소식을 전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내년 총선 지각 변동을 이끄는 계기가 될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임종석 전 실장과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좀 총선 판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심으로 모시되 예스맨이 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도 벽이 없이 토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완전한 비핵화까지 정상 사이에 공감을 이룰 수 있을지 이 역시 참모들이 결정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예, 예상치 못했던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일단 이 선언이 내년 총선의 인적 쇄신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저는 뭐 분명한 그 인적 쇄신에 대한 그 물꼬는 텄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한때 문재인 정권이 2인자라고 일컬어질 정도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차기 대선 주자로 뭐 이렇게 그 뭐 거론되길 정도로 상당히 정치 기반이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측면. 그리고 김시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시현 의원도 삼선 중진에다 지역구 기반이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예. 또 한국당에서 지금 상당히 조금 부족한 가치라는 개혁적 가치를 또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진 의원이 뭐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 자체가 아마 다른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중진들한테 예. 던지는 상당한 그 그러니까 충격파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현실화될 수 있느냐 부분은 예. 각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당에서 수렴을 해서 이러한 물꼬를 어떻게 그 인적 쇄신 더 나아가서 당의 혁신과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승패가 나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각 당이 하기 나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두 중진을 한번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세현 의원은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반면에 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추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또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우리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정계 은퇴 아니냐라고까지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요. 예. 그럼 제도권 정치 안에서는 통일운동이 안 될까요? 그 통일운동을 위해서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통일운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고 예. 아주 굉장히 본인만이 갖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좀 있어요. 저는 이건 조국 사태에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기득권이 화되고 있는 과거 86세대와 진보 그룹들에 대한 저는 자성의 이런 계기로 본인이 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모셨던 초대 비서실장이 가장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 정부가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걸 겁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 원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뭔가 더불어민주당의 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갖고 날 때만이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솔직한 얘기로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 비해서 뭐 꼭 쏙 국민들의 통을 받는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종석 실장이 이런 비교를 했을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임종석 실장 일기 체제 때는 나름대로 국민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대통령이 지지를.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로 바뀌고 나서는 이 지금 뭐 지지율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상당한 요동을 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뭔가 충격요법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훨씬 강하게 작동되지 않는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 뭔가 더불어민주당의 성공을 바라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강하게 분출됐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여론조사 지지율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얘기를 해보겠고, 어쨌든 586 세대가 좀 자성의 계기로 삼고 싶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좀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신 듯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종로구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구 의원인 정세균 전 의장과의 어떤 교통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현실론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현실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결단에 상당한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종석 실장이 궁극적으로 정계 은퇴라고 보기는 조금 이런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아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과거 학생운동권의 그러니까 리더로서 상당한 또 이 정치적 수혜를 받아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이 여당의 입장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뭔가 인적 쇄신의 물꼬를 태야 되는데 가장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시는 586 그룹을 대표하는 주자로서의 그러한 그 86 기득권을 깨겠다는 그러한 자기 희생적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
두 번째는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권의 2인자로서 일종의 친문 인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 내년 총선에 딱 대거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본인 생각에서는 일종의 친문 패권 청와대 인사들이 독주 이러한 프레임 자체도 내가 먼저 깨보겠다. 그런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서 결국 뭘 할 것이냐. 아까 통일운동에 대한 매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 상황에서 가장 정치적 큰 가치는 결국 통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제도 정치권에서는 빠진다 하더라도 민간 영역에서의 가장 큰 이 정치가 지향해야 될 분단의 극복이라는 부분에서 더 큰 노력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야심도 깔려 있는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정치적 행보, 그러니까 이보 전진의 목적은 어디라고 보시는 겁니까? 결국은 저는 뭐 차기 대권, 더 나아가서는 뭐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차차기 대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작년에 도전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울시장은 패싱하고 오히려 더 큰 그러니까 지금 가치인 이 통일이라는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통해서 아마 차기 대권에 대한 아마 이 생각을 내심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두 분이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희생 그리고 뭐 자성 이런 얘기는 공통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자 이번 이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86그룹 용태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병두 의원 어떤 생각을 밝혔을지 들어보시죠. 제가 몇 달 전에도 통화를 했었는데 계속 산에 다니더라고요. 정치를 할 거면 산에 다니면 안 되죠. 계속 산에 다닌다는 건 뭔가 고민을 깊이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무슨 뭐 386의 동반세태 동반퇴진 이렇게 이어지는데 무슨 386 때 뭐 정치를 하면 일심동체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는 뭐 누가 비판할 땐 자영업자들의 연합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치는 벤처기업 또 혹은 스케일업 엑셀레이터 역할을 했고 어떤 정치는 자영업 역할을 했을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가 그런 거 갖고 하나하나 판단을 해야지 집단 자체를 이걸로 뭐 집단의 어떤 퇴장 이런 걸로 뭐 이어지는 건 성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민주당 뭐 386 하면 뭐 우상호 그리고 임종석, 이인영 세 사람은 대표적인데 사실 다 16대 그러니까 2000년 총선 때 새천년 민주당이 당시 이제 DJ 전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입당을 시켰습니다. 입당을 시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뭐 19년 동안 기득권을 지켜왔다 뭐 이런 지적도 많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임종석 전 의원의 불출마로 나머지 86그룹의 불출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뭐 개인의 판단이겠죠. 우리 과거에는 386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제는 586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딱 20년이 된 거거든요. 2000년도 총선 당시에 DJ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실은 그때도 일당이 안 됐었어요. 그 당시 일당은 한나라당이 이해창 총재가 133석으로 일당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 보이지 않게 이 기득권, 특히 진보 엘리트 그룹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 사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많은 부분 속에서 진보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의 민낯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대통령 일기 청와대 때 조국 수석이랑 같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사람 아니니까요. 훨씬 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책임감도 있고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는 그 자기의 용단이 있었다고 저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갖고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최소한도 진보 586 그룹들이 조국 사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움을 줘야 되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의 많은 의원들 특히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586 세대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청와대를 추정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 변화와 쇄신을 통해야지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당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586 과거에
우리 그 운동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득권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거기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던진 거라고 좀 보는 것이죠. 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해찬 대표는 인위적으로 뭐 20% 잘라내겠다. 자기가 과거 4년 전에 그걸 다 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선택 이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중진들의 용퇴는 이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인 듯하고요. 민병도 의원의 말을 조금 전에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집단 자체를 퇴장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건 좀 성급하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아무래도 586 그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586 그룹이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룹으로 지어져 가지고 그 강제적으로 퇴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86 그룹들이 가면 이 동안 정계에 진출해서 그다음 상당히 부정적인 행위만 한 것처럼 비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임종석 실장이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거, 그러니까 정계 은퇴를 본인이 이야기한 것 자체는 그러한 프레임 자체를 586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프레임 자체가 부당하다는 그러한 뜻의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마 임종석 실장이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정계 은퇴 선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586 그룹의 퇴장, 집단적 퇴장이라는 부분보다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라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새로운 물꼬를 아마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586 그룹이 자기의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우리 스스로 그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586 그룹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약간 부정적인 그 시선들을 조금 틀어보려는 그러한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행정관급 지금 40명이다, 50명이다, 70명이다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하신 의원도 계셨고 자 했는데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좀 일종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경고를 보냈는데 이번 임 전 실장의 불출마로 혹시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의 인사들의 출마에도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일종의 저는 제동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요. 예를 들면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약간 조금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 중에서도 약간은 조금 시니어 그룹들은 불출마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백원우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선제적으로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의 연보역강한 젊은 세대들의 그러니까 정치 진출을 위한 나름대로 물꼬를 열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출신들의 시니어 그룹이라면 꼭 청와대 출신은 아니지만 양정철 민주원장도 따지고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도 지금 출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물러남으로써 청와대 출신이라는 그 검증된 그 전부 연무역강한 젊은 그러니까 세대들을 정치권에 유입시키는 그러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수 진영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 삼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던져서 내부 동력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간절한 쇄신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수 정당의 혁신이나 또 보수권 내에서의 통합 논의는 너무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요. 이제 이대로 계속 가면 총선까지 갔을 때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눈에 뻔히 보이는 시점에서 저라도 어떤 내부에서 충격을 좀 가해서라도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변화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러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보았던 가장 건강한 상태의 정당은 정부 출범 초기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아주 대통령 청와대 권력이 막강했을 때에도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시선 100% 그대로를 용기 있게 쏟아낼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소장개혁파의 존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김성찬 의원님과
김세연 의원님께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쇄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일단 김세연 의원이 보수 진영에 던진 메시지는 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존재 자체가 민폐다. 한국당은 생명력을 잃은 좀비와도 같다. 뭐 굉장히 좀 신랄한 표현도 썼습니다. 이게 한국당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실질적으로 뭐 자유한국당 해체에 대한 논의는 실은 김세연 지금 의원이 가한토로 얘기했지만 보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10여일 전에 김세연 의원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가장 이제 이렇게 나왔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절박함과 이제 비장함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인적 쇄신이 반드시 다음에 좋은 정치를 가져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요. 20대 국회 때 초선 의원이 44%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는 전부 다 해서 49.8%가 초선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초선 의원들이 거의 5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있었던 2004년도에는 무려 62.5%가 초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 얘기를 많이 얘기했던 거는 뭐였었냐면 대한민국 정치가 뭐 예를 들어서 여야가 권력의 공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저께 선언문 보세요.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김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공수가 바뀌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물갈이 쇄신론과 더불어서 어떻게 국회라든지 정치를 개혁할 것이냐를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백약이 무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야 모두가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뭐 한 30% 물갈이 보통 통산적으로요 뽑아보면 현역 의원의 그 물갈이론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졌지만 국회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바꿀 수 있는 나름대로 쇄신을 더 강도 높게 요구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더 심하고 더 격렬하고 더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개혁을 하면 그 물꼬가 다른 당도 갈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물갈이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크다는 큰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정치권의 각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를 저는 던졌다고 좀 봅니다. 네, 이번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게 그러니까 간판만 바꾸지 말고 뭐 메뉴도 바꾸고 재료도 바꾸고 심지어 주인도 바꾸자 거의 이 정도의 이제 얘기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응답을 했는데 이 당 쇄신에 대해서 뭐 반드시 이뤄내야 될 시대적 소명이다. 내년 총선에 승리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통해서 던지진 메시지를 아마 뭐 당 입장에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아마 표명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상당히 좀 미흡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지금 김세연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전원이 지금 다 총선에 불출마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황교안 총리는 총선에서 만약에 승리하지 경우에 하지 못할 경우에 물러나겠다는 이야기는 김세연 의원이 내린 진단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김세연 의원은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본인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 전부 다가 물러선다는 각오로 국민의 심판을 받자 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뭐 적당히 뭐라는 표현은 제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주도하에 인적 쇄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총선 결과를 묻고 난 뒤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치를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저는 김세연 의원이 진단했던 그 절박감을
절반 정도도 안 들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김세현 의원은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기반이 탄탄해요. 자신이 지금 지역구인 이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자시 선친이 5선을 했고요. 예. 자기가 3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측면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30대 정치에서 지금 40대 중반인데 3선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이러한 의원이 먼저 앞장서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이것을 너무 조금은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상황을 사실 어떻게 보면 김시현 의원의 어제 당이 던진 나름대로 처방은 제가 봤을 때 일종의 극약 처방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받아들이는 지금 강도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시현 의원의 그런 절박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당의 진로에 어떠한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보수 지지층 우려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충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응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당에서는 이제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총질은 아니고요. 예. 아마 제가 볼 때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뭐 당이 해체되고 뭐 내려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당연히 패스트 트랙을 포함해서 예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나비 효과는 아마존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하자라 보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게 보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란 거는 일종의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을 아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요. 자연스럽게 보수 대통합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황교안 대표가 김세현 의원이 얘기한 것을 일종의 불쏘시개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정계 은퇴입니다. 대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강도 높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친박 세력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제가 결심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탄핵에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것 속에서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곧 보일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만 저것은 그냥 죽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종의 결국은 충격을 줬기 때문에 점점 더 선거가 가까이 오면서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자유한국당이 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강화되면은 결국은 김세현 의원이 얘기한 거와 당대표의 의지가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분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때까지는 당장은 제가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보수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더 기폭제가 될지. 일단 지금 당장 전망하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 김세현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당내의 인적 쇄신과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고 일종의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것이 아마 보수 혁신을 아마 지칭하는 하나의 그 문구로 지금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조금 부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 소속 전원 의원이 불출마하자는 식으로 기득권을 포기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쪽의 통합의 상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한국당이 거대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흡수 통합될 우려가 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끓이는 마음이 조금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냥 긍정적일 수 없다는 부분은 앞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당내에서 내부 총질이라는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김세현 의원의 그러니까 불출마 선을 깎아내리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이 물타기 내지는 정치적 음모론을 통해서 김세현 의원은 지난번 탄핵에 찬성했고 탈당했다가 돌아왔던 이 비박 복당파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세현 의원의 주장 자체가 일종의 그동안 이 나왕 체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박계의 정치적 저항이 아닐까라고 지금
이 친박계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공화당 같은 그런 측에서 깎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부가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내 개파간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이 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한교안 대표의 반응 자체는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잠깐 짚어보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요, 한 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40%대 후반을 회복해서 47.8%로 집계가 됐고요. 부정평가는 3.6%포인트 내렸습니다. 48.6%를 기록했는데, 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시는지요, 김 교수님? 일단은 심층적 분석을 해보면 이번 YTN 조사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20대와 중도층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20대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무려 6.8%포인트가 더 높아졌어요. 평균은 3.3이지만 6.8%라면 2배 이상 뛴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도 6.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호남에서도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제가 관심 있게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도 20대 중도 자영업자 주부층, 특히 20대와 중도층에서는 나중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에서 나오겠지만 그 20대와 중도에서는 지난주에 정당 지지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민주당이 졌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가 졌는데 이번에 완전하게 정당부도 보면은 20대에서 무려 9.8%포인트로 민주당이 앞섭니다. 그리고 중도에서도 보면은 8.5%포인트로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가장 두드러졌었던 20대 중도에서 변화가 왔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조국 사태 이후에 보여줄 수 있는 쇄신과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20대 중도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선행 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이제 자유한국당도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2달 정도 추세들을 보면요.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대통령 지지도는 3주 정도 보통 상승하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1주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과연 어떻게 될지 YTN에서 저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더 연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생에 대한 문제, 최근 노동부도 지금 52시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늘 발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변화를 주는 부분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안보 문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나름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내일은 이 문 대통령 대국민 대화도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기자들과 대화는 있었어도 일반 국민과의 대화는 또 처음 있는 일인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나서 처음으로 국민들과 만나는 공개적인 행사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일종의 소통의 행보를 아마 방점을 둔 그런 아마 정치적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뭐 기자들과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국민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듣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지금 대화의 형식 자체가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간 방송사에서 미리 국민들로부터 가감없는 아마 질문들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 시간적 제약이겠죠. 상당히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 또 듣고 싶은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제한된 시간 안에 과연 얼마만큼 질문을 다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문 대통령이 과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측면에 대해서 과연 진짜 국민들의 답답한 속내를 확 열어 제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장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관전 포인트는 결국 이번 지금 국민들을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했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과연 어떻게 지금도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지금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아마 시선을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당 지지율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네. 지금 포인트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2%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고 한국당은 2.9%포인트 내린 30.7%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과 민주당과의 격차가 좀 벌어진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이 2%대는 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수 통합을 할 때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될까 이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과 예를 들어서 예. 지금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한국당을 우리 공화당을 포함해서 같이 간다는 거는 보수 통합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대통합이라는 말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이 중심이 된 변혁이 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통합의 물꼬를 틀라고 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는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단순하게 나오지만 20대의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난주보다도요 7.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중도에서는 4.8%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흥미로운 거는 호남에서도 지난주에는 이게 과연 맞을까 했었는데요. 18.6%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6.8%포인트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 진보층은 결집이 되고 20대 중도층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급락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공화당이 2.0% 됐다고 해서 다시 보수 대통합으로 끌어들이겠다? 이거는 잘못된 착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는 보수의 대통합의 방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지고 아까 조금 전에 김세현 의원의 출마 선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런 것에 대한 정황 방향성은 분명히 하라는 것을 예.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고 여당과 청와대의 지지율도 회복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전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 조국 사태에 있어서 이 검찰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다면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조폭적 행태라고 봐요, 저는. 맨 먼저 조선일보하고 하려고 그랬고요. 그건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KBS 인터뷰였고요. 거기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어요. 그 이탈리안 마피아들은 가족하고 여자들은 안 건드린대잖아요. 근데 윤 총장이 답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는. 예. 이번엔 대구 강연에서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검찰을 겨냥해서 정경심 교수의 검찰 이 공소장은 황새식 기소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황새식 기소라는 것 자체가 황새가 뭐 눈이 어둡다고 그래요. 저는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새가 먹이를 쫓기 위해서 여러 개 쫓듯이 쪼아대듯이 그래서 15개 혐의 자체가 상당히 그렇게 막 조금 이렇게 백과사전 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검찰이 결정적인 한 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검찰의 기소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수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개 혐의 자체가 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다 아주 하찮은 혐의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사모펀드를 통해서 지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상당히 주식을 모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저는 지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예. 재산을 상당히 불리는 모습 그리고 예. 또 자녀의 지금 대학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과 그러니까 지금 의혹들이 지금 계속 구체적인 증거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이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아주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아주 하찮은 혐의를 제시했다고 과연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기를 끄덕일 것인가? 예. 저는 물론 유시민 이사장이 하려는 이야기는 그동안의 무소불위의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이 아주 예.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을 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유불급 좀 지나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짧게 네. 더 드리겠습니다. 유 이사장의 발언에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어떤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요 장기적으로 진보 진영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저는 평가하십니까? 진중권 교수 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언론이 너무 유시민 작가 이사장에 대해서 과다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말이 속에서 예. 자기가 얘기하고 사과하고 아닌 게 드러나고 이런데도 왜 자꾸만 방송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나오면 이렇게 방송을 해주니까 저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아무리 가졌어도 잘못했으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지 예. 무슨 조국 의사에서 한 사람에 관련돼서 지나치게 아주 과잉 수사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 누구든 예외 없이 수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을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두 번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소통 행사, 국민과의 대화가 내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전 분야를 총망라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또 주간사인 MBC가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컨셉으로 지역과 나이, 성별 등을 고루 반영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참석자 300명을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YTN은 내일 저녁 8시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최후 통첩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남북 간 만남과 상호 합의에 의한 처리를 계속 강조하고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측도 노동신문을 통해 남측과 합의에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한 남북 간의 입장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사업자들과 면밀히 협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다만 남북 간 문서 수발신 상황은 일일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고 임경빈 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 등을 중심으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참사 책임자로 고소 고발한 세월호 유가족들과도 조만간 접촉할 예정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공식 출범한 세월호 검찰 특별수사단은 지난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특조위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수사단이 우선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비공개로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의혹들을 먼저 들여다보게 될 전망입니다. 고 임경빈 군 헬기 이송 지연과 청해진 해운 불법 대출, 세월호 CCTV 조작 의혹 등 3가지입니다. 특히 임 군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쯤 맥박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지만 병원에는 4시간 41분이 지난 밤 10시 5분쯤에야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조위는 임 군이 헬기가 아닌 함정을 통해 늑장 이송됐다며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의 잘못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 도착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동선, 그리고 조치 내용, 시간 경과 등을 확인하여 시간대별 정리하고 검찰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수사단 측은 세월호 가족협의회에 고발이 접수되면 유족들과도 비공개로 접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정부 고위 관계자를 포함한 40명을 고소고발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 부분에 5명, 현장 구조, 지휘 세력 관련해서 16명,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와 관련돼서 10명.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포괄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박근혜 정부의 구조 책임과 수사 무마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방침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한다며 헌법 소원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는 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걸까요? 팩트Y에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사고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헌법 31조 1항에 나온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입니다. 학습 능력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학생의 권리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은 자사고나 특목고를 만들거나 유지하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게 다수 학자의 견해입니다. 국가도로 이것을 하지 말아달라, 저것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할 만한 그러한 어떤 그 기본권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수학 능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사고나 특목고가 오히려 다수의 교육 선택권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 능력에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더해져야 입학 확률이 높은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헌법 31조 6항, 교육제도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나 애초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 근거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는 특목고, 91조는 자사고를 교육감 권한으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교육 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시행령에 의해 만들어진 자사고와 특목고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의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정 해제가 아니라 폐교돼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논의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논의라고 봐야 되겠죠. 국유체제의 개편이 강남 3구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다는 실질적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또 실제화됐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자사고와 특목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이 없어졌지만 강남 3구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파락군 신화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높은 집값, 전셋값에 못 이겨 서울 인구가 줄면서 많은 구에서 초등학생이 급격히 빠져나가지만 교육 환경 좋다는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만은 예외입니다. 특히 강남 3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압도적인 초등학생 순위입 1위로 거주지 선택에 교육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 학교 내신보다는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그 외구 자사고가 학교가 없어지는 것 자체도 명문 학교가 몰려 있는 곳으로 어떤 이사를 가려고 하는 심리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죠. 급격한 교육 정책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불안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보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200여 건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으로 지난달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해양 환경을 해치는 행위 2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유형으로는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 선박 52척도 적발됐습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과 일본 포털업체 야후재팬이 경영통합에 합의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제트홀딩스는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고 경영통합에 합의하기로 정식 결정한 뒤 도쿄에서 경영통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검색 서비스에서 온라인 메신저, 금융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는 이용자 1억 명 규모의 디지털 플랫폼이 탄생해서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초대형 플랫폼에 대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이 손을 잡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Three, two, one. 오후에 접어들면서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출근길보다 더 춥겠고요.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계속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요. 서울도 미세먼지 농도 15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며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사는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악화하겠습니다. 또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퇴근길부터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오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 자체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리겠습니다. 가을과 겨울 두 계절을 오가며 날씨가 급변하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11월 18일 뉴스앤이슈 마칩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